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한 특파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입니다. 네, 자, 이 차기 미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11월 5일 대선이 18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전체 여론 지지율보다는 경합지 승리를 통한 선거인단의 과반 270명 확보전이 본격 전개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요? 네, 미국의 선거제도가 좀 독특하기 때문에 네. 우리 한인들이 쉽게 잘못 생각했다가는 좀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의아할 수 있는 그런 선거제도입니다. 뭐 예전에도 그렇지만은 이른바 투표한 모든 숫자를 얘기하는 퍼퓰러 투표, 인기 투표에서는 전체 투표에서는 이기고도 선거인단 확보에서 뒤져서 패배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게 더 중요하느냐? 뭐 당연히 득표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은 득표보다도 좀 얌체로 볼 수도 있지만은 선거인단 확보가 훨씬 더 중요해지거든요. 네. 선거가 이제 가까워질수록 그렇습니다. 오늘 현재 D-189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많은 나날이 이제 남아 있고 180일이 6개월이니까 6개월보다도 더 남아서 사실은 이제 무슨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긴 시간입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미국의 대선에서는 9월 초 노동절 레이버데이 때 표심이 사실상 결정이 된다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네. 그때까지 열심히 밭을 갈아야 되기 때문에 경합지를 중심으로 한 선거인단 확보에 열을 내고 있는 그런 본격적인 선거전이 펼쳐진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전체 지지율로 보면은 뭐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어찌 보면 시수 게임, 어떤 거는 뭐 타이로 나오는 것도 있고요. 또 여론조사 기간마다 다 다르고 시기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얘기하기 어려운데 항상 대선은 이렇게 좀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리턴 매치라고 하지만은 어떤 4월 후반에 4월 하순에 나온 것만 보더라도 4월 23일 나온 CNN 방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6포인트나 앞선 것으로 나왔지만요. 퀴니피엑 4월 22일 퀴니피엑 대학 조사에서는 타이로 나왔습니다. 또 4월 21일 모닝 컨설트는 바이든 대통령이 1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왔고 4월 18일에 마리스트 대학에서는 또 바이든 대통령이 3포인트까지 앞선 이렇게 이제 시소 기간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누가 우위에 있다고 이제 단언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전체 지지율이 변화를 보이고 있다. 달리 말해서 이제 최근 몇 달 동안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좀 힘을 못 쓰는 그런 형국이었는데 그게 아마 변곡점이 연두교서 새해 국정연설 때 보인 퍼포먼스 봇 때문에 상당히 그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선거인단 확보에 열을 내고 있는 게 바로 이제 바이든 전략인데요. 선거인단은 뭐 잘 아시는 대로 538명입니다. 네. 538명을 인구수 또 이제 하원의원 선거구 수에 따라서 이걸 각 주로 이미 배정을 해놓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거는 이제 인구의 변화에 따라서 4년마다 뭐 조정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가 조금씩 1명, 2명씩 지금 줄었습니다. 네. 인구가 좀 줄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번 선거 대선에서 선출되는 대의원 선거인단 수는 54명입니다. 그래도 단연 가장 많은 지역으로 꼽히고 있고요. 텍사스가 2위인데 40명, 플로리다가 3위인데 30명, 뉴욕 4위 28명을 일찌감치 따돌리고 플로리다가 빅3 안에 들어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 해서 이 지역 또 본선에서는 경선 때와는 달리
민주공화 양당의 그 뭐 나눠 먹는 데도 있고 뭐 승자 독식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본선에서는 단 한 명이 표라도 많은 후보가 그 주에 배정돼 있는 선거인단 전원을 독식하는 승자 독식, 위너 텍스 올이라고 그러죠. 위너 텍스 올이기 때문에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승부를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포퓰러 보트 전체 득표보다는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상당히 이것을 이제 독식할 수 있는 그런 그 선거전을 펴는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각각 270명을 확보해야 승리하는 그 길을 확보하게 되는데 그 선거 전략은 어떻게 됩니까? 어찌 보면 좀 단순하게 서로들 계산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 캘리포니아 54명, 텍사스 40명, 플로리다 30명, 뉴욕 28명, 이 빅4만 애들에도 확연히 갈리지 않습니까? 네. 지금 플로리다만 조금 이제 헷갈리는데요. 플로리다가 이제 스윙보터 지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캘리포니아는 어떻게든지 항상 민주당 후보에게 돌아가는 민주 아성 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또 텍사스도 많이 변했다고 하고 이민자들도 많이 늘어났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공화당의 텃밭입니다. 뉴욕도 민주당 텃밭이고요. 플로리다도 공화당 쪽으로 많이 지금 기울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2대2가 돼버리는데요. 이런 것을 포함해서 많은 지역에는 이미 민주화성, 공화성으로 이제 거의 그냥 기정사실화 돼버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 아성 지역에 걸려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확보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선거인단이 226명입니다. 네. 그다음에 공화당 아성으로 분류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확보하고 있는 선거인단은 235명. 한 9명 정도 차이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270명을 넘기는 그런 이른바 그 산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 맵에 따라서 어느 지역에서 지금 몇 명을 얻어낼 것인지를 이제 계산을 해야지만 270명에 도달해서 270명은 이제 538명의 과반을 의미합니다. 과반을 한 명이라도 넘겨야 되기 때문에 269명이 아니라 270명이 되는 그런 그 후보가 차기 대통령이 당선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270명에 이르는 그런 길인데 항상 뭐 7대 경합지도 얘기하는데 6대 경합지에서 승부가 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6대 경합지인 77명이 걸려있는 선거인단을 누가 어디서 얼마만큼 이제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승부가 최종 판가름 날 것이다. 근데 이제 6대 경합지 중에서는 가장 큰 곳이 바로 펜실베니아입니다. 펜실베니아에 19명이 걸려 있고요. 다음이 조지아에 16명, 그 다음에 미시간에 15명, 애리조나에 11명, 위스콘신에 10명, 네바다에 6명, 이렇게 이제 6군데가 경합지에 77명이 걸려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바이든의 전략은 이제 뭐 지난 2020년에서는 대부분 지역을 석권했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승리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좀 그렇지가 못하는 게 우선 226명 플러스에다가 펜실베니아 19명, 미시간 15명, 위스콘신 10명을 확보하면은 다른 지역은 볼 거 없이 270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세 군데에 아주 무척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 출발점이 바로 자신이 태어난 펜실베니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년 전에도 그랬지만은 펜실베니아를 뻔질나게 이제 방문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펜실베니아에 무척 공을 들이고 있고, 근데 아직까지도 펜실베니아가 엎치락뒤치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이 펜실베니아를 잡기 위해서 총력전을 펴고 있고, 또 위스콘신도 조금 차이가 좀 벌어졌다가 뭐 이제 벌어지진 않고 누가 앞서는지 조금 헷갈리게 만드는데, 미시간은 사실 민주당 아성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완전히 이길 것으로 봤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번 선거전에서는
오히려 밀리고 있는 그래요? 그런 그 지역이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아주 더 애를 써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야말로 이제 오히려 조금 길이 넓은데요. 조지아는 235명에 조지아 16명은 조지아 대선 2020 대선 뒤집기에도 문제가 돼서 재판이 벌어지고 있지만은 그래도 아직도 뭐 조금 앞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지아는 차지할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이 미시간만 빼앗는다면요. 네. 상당히 길이 넓어집니다. 애리조나도 이기고 그러면은 277명이 되고요. 네바다만 이겨도 272명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미시간까지 차지하느냐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인단 확보, 맵의 그 성패가 달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요, 미시건주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민주당 아성 지역이었는데 왜 이렇게 올해 선거에서는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건가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미시간에? 네, 이제 크게 뭐 두세 가지 이제 변수들이 등장을 했는데요. 예. 미시간에서는 지난번에 이제 그 주마다 선거 제도가 약간씩 다른데 투표할 때 경선 때 보니까 언커미티드에서 지지를 유보하는 기본만 기권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표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10만 표 이상 나왔는데 와우. 여기에 아랍계가 한 20만 명이 산다고 합니다. 예. 미시간에. 예. 이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이제 하마스와의 그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 편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은 알면서도 그래도 하마스를 괴멸시키기 위해서 네타냐후가 그걸 빌미로 해서 거의 인종 청소하듯이 그렇게 막 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러다 보니까 지금 대학가에서도 그런 그 반전 시위가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랍계 또 반전제 운동가들이 똘똘 뭉쳐 있어서 미시간에서 상당히 좀 손해를 보는 것이고요. 그렇군요. 또 케네디 변수도 있습니다. 케네디 변수가 지금 케네디 후보가 제3당 후보로 나타났는데 모든 지역에 다 나오는 건 아니고 지금 우선 미시간 투표용지에 케네디 주니어 후보가 들어갑니다. 유타주와 2군데가 확정이 됐고요. 또 몇 군데도 지금 추천 중인데 우선 그 중에서도 그 경합지가 바로 미시간인데 미시간에서 케네디 후보가 지금 9% 정도에 심지어는 한 10% 넘는 그런 여론조사도 있거든요. 지금 한 표가 모자라는데 부족한데 케네디 후보가 이제 이걸 바이든 표를 빼앗아 간다 그러면은 상당히 치명타를 맞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케네디 후보나 또 어떤 또 분석을 보면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또 분석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케네디 후보가 끌어들이는 표 중에서 친트럼프, 그러니까 반트럼프 그 성향의 그 후보들, 그러니까 바이든한테는 어차피 오지 않을 건데 트럼프한테 못 가게 만드는 그런 표가 더 많지 바이든 표를 빼앗아 오는 것은 아니다. 이런 또 분석도 있기 때문에 어떤 어느 후보에게 미시간에서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트럼프 표보다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곳을 꼭 이겨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미시간에서 조금 손해를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지적을 받고 있고요. 네. 이것을 아마 만회하기 위한 노력에 아마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근데 지금 뭐 경합 지역들의 승부도 아직 박빙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승자가 될지 좀 불확실한 그런 상황인데 아직도 뭐 어떤 변수들이 남아 있다고 보십니까? 뭐 그거보다도요. 뭐 지금 박빙의 지지율도 그렇지만은 지금 변수된 건 뭐 아랍계들도 전쟁이 좀 일찍 끝나고 그 다음에 오히려 이제 이번에도 이스라엘에 대한 264억 달러의 지원 중에서 92억 달러는 가자 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거든요. 네. 이런 것으로 많이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생길 수가 있죠. 이러다 보면은 미시간의 표를 다시 노조표를 다시 끌어들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노조는 전적으로 이제 바이든 쪽이었었는데 그 노조표가 많이 달아났었거든요. 네. 그랬다가 지금 다시 그래도 그게 트럼프 쪽으로는 가지는 않고 다시 바이든 대통령이
끌어왔기 때문에 오늘 나온 CBS 뉴스의 여론조사에서는 미시간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2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나긴 했습니다. 45대 43대 9%. 이러다 보니까 미시간을 차지할 가능성도 아직은 남아 있어서 이런 것이 아직 보이지 않는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그거는 뭐 바이든 대통령의 노력만 갖고 되는 것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외 여건이 어떻게 변하냐에 따르는데 물론 이것도 바이든 외교 안보 정책이 성과를 내느냐. 그래서 지금 어떻게든지 빨리 지금 휴전을 좀 시키려고 하고 있고 인도적 지원으로 달래려 하는 그런 외교 노력이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 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남가주 쇼핑몰들의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많은 쇼핑몰들이 푸드코트 대신에 유명 식당들을 입점시키면서 이 몰을 찾는 사람들의 목적이 소매점뿐만 아니라 이제는 멋있는 식사가 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무면허 미용업소에서 이른바 뱀파이어 시술로 불리우는 피부 재생을 돕는 주사를 맞은 3명이 HIV에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간의 수명이 100세를 넘어서는 이른바 장수혁명의 시대가 성큼 다가온 가운데 100살 이상 고령자들이 꼽은 장수 비결이 과연 무엇인가 알아보도록 합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남가주 쇼핑몰들이 뭐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데 어떤 변화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쇼핑몰에 요즘 유명 인기 식당들이 특히 더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아하. 물론 예전에도 쇼핑몰에는 유명한 대형 식당들이 들어가 있긴 했지만요. 예전에는 좀 더 전국적으로 유명한 그런 체인 식당들이 보였다면 지금은 다릅니다. 보다 현대적이고 인기 있는 그런 식당들이 눈에 띄는 건데요. 그래서 예전에 쇼핑몰에 간다고 하면 옷가게 같은 그런 소매점에 들러서 쇼핑을 하고서 배가 고프면 이제 거기서 밥을 먹는 시기였는데 지금은 반대가 된 경우도 흔합니다. 요즘은 소매점보단 오히려 식당을 찾으러 쇼핑몰에 갔다가 밥을 먹고 그 다음에 가게들을 구경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네, 생각해보니까 좀 그렇네요. 그렇죠. 네네. 우선 미국에서 쇼핑몰 하면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네, 이 스트릿몰 그리고 백화점이 있는 쇼핑센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네. 거리마다 있는 그 스트릿몰은 주로 야외 주차장이 중심에 있고 그 옆에 건물 안에 가게들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쇼핑센터는 웨스트필드 쇼핑몰이나 아니면 그로브몰 같은 걸 생각하면 됩니다. 네. 스트릿몰과 쇼핑센터 들어간 그 식당은 분위기가 많이 다른데요. 웨스트 헐리우드 선셋길에 있는 한 스트릿몰에는 그 요즘 셀러브리티들에게 가장 핫한 스시 파크 같은 게 있기도 하지만요. 이제 고층으로 이뤄진 백화점이 있는 쇼핑몰 아니면 뭐 그로브몰 같은 데는 치즈케이크 팩토리 같은 그런 전국 식당 체인점들이 있거나 보통 정도 가격의 메뉴를 제공하는 푸드코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쇼핑몰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분다라는 내용은 스트릿몰이 아닌 쇼핑센터를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 남가주의 주요 쇼핑몰들이 그러한데요. 이 스튜디오 시티에 있는 더 샵스의 스포츠맨스 라지, 그리고 카누가팍에 있는 웨스트필드 토펜가의 토펜가 소셜, 부에나팍에 있는 한인 쇼핑몰이죠. 더 소스, 그리고 코스타메사에 있는 사우스 코스트 플라자 등입니다. 이 샌프란시스코 게이트는 어제 캘리포니아주 몰들에선 푸드코트가 죽고 대신 진정한 식사 공간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쇼핑몰에는 어떤 식당들이 자리하는 건가요? 지난해 문을 연 토펜가 소셜은 5만 5천 스퀘어핏 넓이의 푸드홀이라고 불리는데 27개 로컬 벤더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트로이트 스타일의 피자리아 디타운, 또 일본식 샌드위치 카츠 샌도, 전설적인 핫도그 스탠드 테일 오더 펍 등이 있다고 하고요. 지난주엔 텍사스 스타일의 바베큐집 슬랩도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LA 한인타운 북쪽 그 스튜디오 시티에 위치한 스포츠맨스 라지 더 샵에는 일단 고급 그로서리 마켓이죠. 에로원이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슈가피쉬, 하이오 치즈버거, 그리고 시빌 커피 등이 있는데 여기에 지중해식 로스트 치킨집 키스맨 로티세리도 새로 생겨났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쇼핑몰은 벨리 쪽이고 네. 오렌지 카운티 쪽은 어떻습니까? 그 한인 쇼핑몰 더 소스는 사실 부에나팍에서 요즘 가장 핫한 쇼핑몰로 이미 유명한데요. 그래요? 네, LA 타임스가 지난달 말에 이런 내용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기도 했고요. 또 소셜 미디어에 보면 부에나팍 가장 핫 플레이스로 더 소스를 꼽는 영상들 넘쳐납니다. 네. 네, 상당수가 그 더 소스의 식당, 디저트 집들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뭐 치킨집부터 해서 보바, 스시, 피자, 치즈케이크 이런 유명 맛집들은 늘 붐빕니다. 그런가 하면 사우스 코스트 플라자는 지난 1967년 코스타메사에 오픈한 280만 스퀘어핏 넓이의 가장 큰 쇼핑몰로 이미 예전부터 유명했고 한인들도 즐겨 찾는 곳으로 유명한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오렌지 카운티에서 최고의 식당들이 들어서는 것으로 더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이 티파니 주얼리 매장 안에 캐비어로 유명한 페트로시안, 또 모던 아시안 퀴진 엔퀴 비스트로, 또 미슐랭 스타를 받은 프렌치 고급 레스토랑 나이프 플릿 등이 들어가 있고요. 결국에 이런 쇼핑몰에는 이제 식당들과 함께 쇼핑 공간이 어우러진 복합적인 공간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그런 평가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남가주 쇼핑몰에서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북가주도 비슷하다고 이 샌프란시스코 게이트는 전했는데요. 베이에리아 거기에 스톤스타운 갤러리아라고 유명하다 하고요. 또 재팬센터 이런 곳에는 흥미로운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식당의 옵션들이 많이 있다고 하네요. 그렇게 남가주뿐만 아니라 이제는 북가주에서도 쇼핑몰에 인기 식당들이 자리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온라인 쇼핑 여전히 굉장히 상당히 많고 또 부동산 비용도 만만치 않은 데다가 상당수 유명 쇼핑센터 뭐 놀스트롬 같은 데 문을 닫고 이러면서 쇼핑몰의 미래는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함께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하러 가서 쇼핑을 하느냐, 쇼핑을 하러 가서 식사를 하느냐. 야, 이거 햄뱃처럼 힘든 얘기네요. 이거냐 저거냐. 자, 다음 소식입니다. 무면허 미용업소에서 이른바 뱀파이어 시술로 불리우는 PRP,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주사를 맞은 여성 3명이 HIV에 감염이 됐다는 소식인데요. 네, 연방질병통제센터 CDC가 지난 25일 발간한 질병 발생 사망률 보고서에서 직접 밝힌 내용입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뉴멕시코주에서 지난 2018년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한 40대 여성이 약물 남용이나 성적 접촉, 수혈 같은 의심할 만한 그런 요인이 없었는데 HIV에 감염된 겁니다. 그래서 조사에 착수해 봤더니 이 피해 여성이 현재 있는 그 무면허 미용업소에서 PRP 시술을 받았다가 HIV에 감염됐을 수 있다고 보건당국이 보고 이제 추적 조사를 진행했고요. 그 결과 총 5건의 그런 HIV 아이고. 감염 사례가 확인됐는데요. 이전부터 HIV 보균자였던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3명 모두 문제의 한 업소에서 PRP 시술을 받았다가 HIV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감염될 수가 있을까요? CDC는 한 번만 쓰고 버려야 할 일회용 장비를 재사용한 결과라고 전했습니다. 네. 일단 PRP, 이 피시술자의 혈액을 추출해서 원심 분리기 같은 걸 활용해서 혈소판이 풍부한 혈장을 분리해내서 미세한 바늘로 얼굴에 주입시켜서 피부 재생을 돕는 시술이라 하는데요. 네. 여기서 바늘을 자꾸자꾸 다시 활용하면서 감염이 확산했다는 설명입니다. CDC는 멸균되지 않은 주사기가 HIV 감염 경로라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렇게 미용 주사 서비스 과정에서 오염된 혈액을 통해서 HIV가 전파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문제의 미용 업소는 조사가 시작되고 나서 2018년 가을에 문을 닫았고요. 소유주는 무면허 의료 행위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아니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 당국이 지금 뭐 주사 바늘을 무료로 지금 나눠주고 네. 지금 그러고 네, 있거든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이 마약을 이제 주사로 맞는 이 중독자들이 바늘을 여러 번 사용하다 보니까 이러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HIV 같은데 자꾸 감염되고 그래서 그것도 지금 그래서 공짜로 다 나눠주고 있는데 아니 돈을 받고 시술하는 사람이 그 바늘을 주사 바늘을 여러 번 썼다는 게 이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네. 그리고 그 무면허 그 미용 시술을 하는 분들이 덜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가격이 싸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이 일반 허가받은 업소에 비해서. 근데 요새 뭐 보톡스도 가짜가 있는데 조심하라고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 프로그램 함께 하시는 분들 가운데 혹시나 싸다고 해서 거기에 그 현혹되지 마시고 맞습니다. 예, 제대로 허가받은 곳에서 시술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병원에 가서 정식으로 네. 의사분들한테 받으시는 게 제일 좋겠죠. 맞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인간의 수명이 100세를 넘어서는 이른바 장수혁명의 시대가 성큼 다가왔는데 장수 비결이 뭡니까 우선? 네. 미국에서 작가 겸 언론인으로 활동하는 윌리엄 컬이 어제 영국 일간 가디언에 기고한 글에서 100살 이상 고령자들이 직접 꼽은 장수의 비결을 소개했는데요. 여기에 따르면 우선 삶의 목표를 갖는 게 장수 비결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수 비결 하나가 웃는 겁니다. 웃음. 네. 웃어요? 네. 이 122년 164일을 살아서 역대 최고령자로 공인된 프랑스의 장칼망은 웃음을 장수의 비결로 꼽았는데요. 실제로 예일대 공중보건대학 한 전염병 학자가 단순한 희망적인 생각 이상으로 노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믿음을 갖는 게 수명을 7년 반 연장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밖에 또 장수 비결은 또 뭐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겁니다. 네, 기혼자들이 독신자보다 더 장수하는 경향이 있고요. 예. 100살까지 살 가능성도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 사랑 말고 우정은 어떨까? 우정 또한 역시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100살 이상 고령자들이 플라토닉 우정을 했을 때 역시 사랑처럼 같은 효과를 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장수 비결 중 하나는 종교입니다. 115번째 생일을 앞두고 세상을 떠난 베네수엘라 한 사람은 생전에 장수 비결을 묻는 질문에 신을 사랑하고 마음속에 신을 간직하는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잔 칼망 앞서 얘기하셨잖아요. 네. 122년 164일을 살았는데 그 눈물이 날 때까지 웃기 때문에 마스카라를 칠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번지니까 이 눈물이 나면 번지니까 마스카라를 하지 않으셨대요.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너무 웃기기 때문에 네. 웃다가 보면 눈물이 난다 이거죠. 그렇죠. 네. 눈물이 날 만큼 웃으시니까. 예. 여기 어떤 네. 분이 어제 끝난 눈물의 여행 때문에 마음이 허해요라고 쓰셨는데 그것도 사실 영화 그 드라마 제목이 눈물의 여왕이 아니라 네. 좀 다른 제목이 갔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왜 제목을 눈물의 여왕으로 했을까요? 그거 끌기 위해서 사람들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제목을 그렇게 붙인 건 아닌지. 그리고 네, 말씀하세요. 또 그 웨슬리 브라운이라는 그 판사가 있던데요. 그분은 몇 살까지 뭐 왕성하게 일을 하셨어요? 100살 넘게 일을 한 것으로 나옵니다. 와, 네. 그게 104살까지 네. 104살까지 판사로 일을 했다고요? 맞습니다. 104살까지요. 네. 근데 그분도 이제 목적 의식이 그렇게 장수하는 비결이었다라고 꼽았습니다. 목적 의식. 네. 최영 앵커님도 판사로 계속해서 일을 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래 살았다는 얘기죠. 네. 계속해서 앵커를 하겠다는 목적을 굳건하게 가지시고 100세까지 그것보다는 지금 웃기 때문에 제가 오래 그것도 맞습니다. 잘 웃고 사랑하고 목적 의식을 갖고 네 그렇게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아야죠, 그죠? 수고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박경경 기자였습니다. 이슈 투데이. 네, 오늘은 노년내과 전문의 임영빈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임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노년내과 전문 임영빈입니다. 네, 제가 잠시 전에 지난주 말로 끝난 눈물의 여왕이라는 드라마를 제목을 뭘로 다른 걸로 바꿨으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 분이 여기다 고혈압의 여왕이라고 올리셨거든요. 근데 오늘 또 준비해 주신 게 우리 임 박사님이 준비해 주신 얘기가 바로 혈압 관리 얘기네요.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텔레파시가 통했네요. 다 텔레파시들이 통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혈압을 관리할 때 저지를 수 있는 실수 5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어떤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고혈압을 갖고 계셔서 그런지 또 혈압에 관심이 많으신데요. 네. 첫 번째 실수는 이제 병원에서 재는 혈압만 의존한다입니다. 요거는 조금 너무 간단하게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실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제 집에 혈압기를 사기 귀찮으셔서 안 자시거나 그러면은 병원에서만 의존을 하시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병원에 가시면은 여러 생각들도 많으시고 걱정도 되고 이제 곧바로 앉자마자 혈압을 재고 그러게 되면은 혈압이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와이코드 하이퍼텐션이라고 혈압이 보통보다 한 10에서 20, 많게는 한 50에서 60 정도 더 높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요. 집에서 혈압을 꼭 재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고요. 집에서 재는 것을 추천해 주신다. 네. 병원에 가서 혈압을 재면 이상하게 높게 나와요 하는 게 그게 많은 분들이 그러신가 보네요. 아무래도 긴장을 해서 그런가? 그런가 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한번 높게 나오면은 한 10분 있다가 다시 한번 간호사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해드리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좀 많이 내려가고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올라갈 때 계단을 열심히 뛰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재면은 조금 높게 나오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주치의 만나러 갈 때는 제가 꼭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네. 그러면 혈압을 재는 기구 있잖아요. 그 기구에 따라서도 좀 달라질 수도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손목에서 혈압을 재는 방법이 있고요. 이제 그러니까 팔꿈치에서 조금 더 위쪽으로 커프를 사용해서 저희가 혈압을 재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그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흔하게 사용하시는데요. 보시면은 이 커프가 뭐 비싼 이 감지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혈관 내 팔에 있는 동맥을 찾아서 이 뚱뚱뚱뚱 뛰고 있는 거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요. 네. 손목에 있는 동맥은 사이즈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오류차가 꽤 높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이제 팔목에서 이렇게 재시는 게 좋죠. 그러면 손목 죄송해요. 팔목이 아니라 이제 팔에서 팔꿈치 위에서. 네. 그러면 손목에서 나오는 손목을 잴 때 수치가 더 높게 나온다는 말씀이세요? 높게 나올 수도 있고 낮게 나올 수도 있어요. 오류차가 위아래로 있기 때문에요. 솔직히 그런 거는 이제 정말 고령이셔서 80대, 90세셔서 매번 체크하기 좀 귀찮아 하시는 분들, 그리고 혈압을 좀 느슨하게 재도 되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사용을 합니다. 네. 그냥 팔뚝에서 저희 팔꿈치 쪽에서 재는 게 제일 좋겠구만. 네. 네, 요즘은 보면 혈압 재는 기계들이요, 디지털화돼 있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많죠. 네네. 그런데 그 디지털화가 돼 있는 혈압 측정기가 더 정확할까? 아니면 예전에 쓰던 방식의 그 측정기가 더 정확할까? 좀 알쏭달쏭하기도 하더라고요. 너무 재밌는 질문이세요.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요. 예전에는 그 의사나 간호사가 그 스테토스코프 청진기를 사용해서 그랬죠. 측정을 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수축기와 이완기가 둘 다 나와요. 근데 이제 기계가 재는 거는요. 수축기와 이완기를 둘 다 재는 게 아니라요. 그 중간 값을 재요. mean arterial pressure라는 것을 재고 그거를 이제 역학으로 해서 이완기와 수축기를 만들어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계로 재는 거가 손으로 재는 것보다 부정확합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정말 저희가 귀찮게도 지금 오피스에 그 손으로 재는 거가 있기는 하거든요. 네. 혈압을 측정하는 거가 이제 계속 이상하게 나온다 그러면 제가 결국엔 저거 들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지 심장내과 전문의 찾아가면은 꼭 청진기 대고 재더라고요. 그죠. 네네. 그래서 이 병원은 왜 새로운 기구를 안 쓰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 이유가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혈압 관리할 때 흔한 실수 5가지 중에서 혈압을 잘못 측정하는 것도 있겠어요. 네, 두 번째로는 제가 잘못 측정하는 것을 꼽았는데요. 이게 워낙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서 재시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재면 되겠지. 간호사 선생님이 이렇게 재주시니까 그러면서 감안을 하시고 재시는데 그때는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혈압을 측정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상황일 때 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계단을 많이 올라가서 심장이 많이 뛰고 있을 때 혈압을 재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것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어떤 때에는 혈압이 높은 거가 괜찮고, 예를 들어서 운동하고 있을 때는 괜찮고, 어떤 때는 높으면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다 배제를 해놓은 상태에서 혈압을 재시는 게 가장 정확한 측정 방법이에요. 네, 네. 그러면은 왜 저 의사들은 꼭 저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아침 취침하시고 재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라고도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네, 조금 더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이게 노년내과에서 혈압을 재는 거를 솔직히 더 많이 얘기하는 이유가요. 병원에서는 이제 140으로 나오시지만 집에서는 120, 110 나오시는 어르신한테 140 나왔다고 그래서 저희가 혈압약을 더 세게 올려드리면요. 정말 진짜 혈압 수치인 110에서 120이 90, 80으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는 더 조심을 해요. 그래서 한 분 한 분마다 혈압을 어떻게 재시는지 확인을 해드리는데 그 팁을 오늘 좀 알려드릴게요. 좀 쉽게 생각하시면은 다 비운다라고 생각하세요. 다 비운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소변을 다 보시고, 볼일을 다 보고, 대변을 보시는 분이면은 대변을 다 비우시고, 그리고 힘을 또 이제 비워야 돼요. 의자에 앉았을 때 다리 꼬지 말고 다리에 힘도 있으면 안 되고요. 복근에 힘이 들어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등받이에 있는 의자에 탁 앉으셔서 힘을 다 비우시고, 또 아침도 식사를 하지 않은 상태, 공복 상태, 속도 비운 상태에서 마지막으로는 내 마음도 비우세요. 편안하게 한 3분에서 5분 정도 비우고 나면은 모든 조건들이요 딱 정확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때 측정을 하시는 거가 가장 나에게 좋은 혈압 값을 줄 것입니다. 혹시 누워서 재는 것도 괜찮습니까? 만약에 계속 누워서 재신다면 계속 누워서 재세요. 하지만 이게 언제는 누운 거와 서 있는 거와 앉아 있는 것을 비교하게 되면은 차이가 있어서요. 그렇겠지. 근데 대부분 이제 병원에서 누울 수도 없고 계속 앉아서 재는 거가 흔하기 때문에요. 그냥 계속 앉아서 재시는 것을 권장해 드려요. 네. 그런데 왜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아침에도 재보고 점심 때도 재보고 그럼 저녁에는 또 똑같이 재보고 수시로 또 체크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좋은 방법입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이제 실수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데요. 수시로 체크하시는 거가 좋지는 않아요. 이게 한번 높게 나왔다 그래서 신경이 쓰여서 자꾸 혈압을 재시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내가 저번에는 150 나왔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나올까 하면서 긴장하면서 자꾸 재시니까요. 또 당연히 높게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혈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이런저런 상황들을 배제해 놨을 때 높게 나왔을 때가 고혈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요. 반복적으로 내가 모든 상황들을 배제했을 때 높게 나온다. 그거가 의사한테 가장 줄 수 있는 키예요. 네. 그래서 말씀하세요. 예, 아니 근데 한번 예를 들어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이렇게 혈압을 잰다 그럴 때 아니면은 집에서 잴 때 처음에 예를 들어서 뭐 140이 나왔다. 내가 이렇게 높을 리가 없는데 그러면 한 5분 후에 다시 재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한 130으로 내려갈 때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어느 쪽이 맞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130을 재신 거가 맞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릴렉스를 하고 이제 이거는 또 사람들마다 또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내려가겠지. 뭐 좀 기다리면은 그러면은 내려가시고 어떤 분은 또 막 앵셔스하게 이번에 어떻게 나왔는데 저번에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에도 또 높게 나오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그냥 계속 하시다가 혈압을 재시면 그렇게 올라가고. 말씀을 듣고 보니까 심리적인 영향이 굉장히 크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혈압약을 왜 먹으면은 평생 먹어야 되기 때문에 죽어도 안 먹습니다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혈압약을 안 먹고 나는 운동으로 내려볼 거야 그런 분들도 계시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이제 타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일단 압력이 높으면은 이제 뇌하고 심장하고 눈, 콩팥 모든 곳에 안 좋은 영향이 오래 가기 때문에요. 당분간은 불을 꺼놓고 그러니까 혈압약을 드시면서 식습관 운동을 같이 병행하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정말로 저희가 혈압약을 줄여드리거나 빼드리는 분들도 계세요. 운동 꾸준히 열심히 하시고 조금 과체중이신 분들도 많이 살을 빼시고 나면은 혈압이 많이 떨어지고 또 저염 식사, 그러니까 너무 맵고 짜게 드시지 않고 그러시다 보면은 혈압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버님 요 혈압약 드시던 거 드시면서 한 110 나오시네요. 한번 줄여봐도 될 것 같, 이거 빼봐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렇게 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거를 이제 하지 않으시고 이제 운동만 하시면은요. 솔직히 허망된 꿈을 좀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데미지는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타협을 빨리 하셔서 이제 약 먹으면서 운동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항상 의사와 상의를 해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 진료실에서 솔직히 많은 스킬들이 좀 필요로 하신데요. 의사 선생님들이 알아서 이렇게 치료해 드리는 것도 있지만은요. 본인이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얘기하고 싶다라는 것들도 꼭 얘기를 하시고요. 또 그것만 너무 주장하시지 마시고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얘기를 하시는지 왜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지 또 물어보셔도 되고요. 한국에서 진료받으신 스타일로 진료받으시면은 이제 좀 그쪽에 익숙하시면은 빨리 끝내고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잘 알다시피 미국에서는 그러지 않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주치의 선생님들과 좀 이렇게 잘 말씀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퀘스천입니다. 네. 혈압약을 먹고 혈압이 정상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나는 계속해서 이렇게 혈압이 정상적으로 약을 먹고 계속해서 내가 이렇게 정말 정상적인 혈압을 유지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고혈압이 아닌 사람과 똑같은 효과가 있는 겁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혈압이 높아서 혈압이 문제가 아니라요. 솔직히 혈압을 뿜어내는 심장이 문제고요. 또 그 고혈압을 받는 마지막 기관, 그러니까 뇌, 눈, 콩팥 이런 쪽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혈압이 괜찮으시니까 혈압을 제너레이터를 하는 이제 심장과 또 받는 기관들이 안전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행동을 해도 된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노년내과 전문의 이명빈 박사 함께했습니다.